금서, 애니메이션, 소설을 떠올리는 분도 많을 거라 봅니다. 저주받은 금서를 손에 넣게 되어버린 분의 이야기입니다. 독서가 가칭 다카야마 씨.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책, 고서, 궁금한 책이 있다면 구입하여 혼자 읽는다는 것. 그러면서 책의 세계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런 다카야마 씨는 어느 날 헌책방에서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서스펜스 소설을 찾고 있었다는데 그 책 옆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른바 자서전. 자서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 말이지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일기. 150페이지 정도의 책으로 출판사는 불명. 왜 이런 게? 생각하며 몇 페이지를 읽어봤더니 이게 생각 외로 재미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는다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 같은 쾌감. 가격을 봤더니 30엔. 나중에 얘기거리가 되겠구나 싶어 구입했다고 합니다. 헌책방 주인이 말하기로는 동인지 모임 등에서 판매된 자비를 들인 출판물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게는 작은 개인 상점으로 당시 손님도 다카야마 씨와 여자 하나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규모라서 자비 출판한 일기 같은 것까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계가 밤 11시를 넘은 밤 무렵 그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일기를 쓴 사람은 아무래도 남자. 첫 페이지는 성장과 자신의 직업에 대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일기가 시작됩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가족의 구성이나 연인과 있었던 일 등도 나왔습니다. 좋게 말하면 생활감이 전해져 오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다 손으로 쓴 글이 인쇄되어 있어서 그게 생생함을 증가시키고 있었다고 할까요? 이 사람은 왜 일기를 판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페이지를 넘겨갑니다. 100페이지 정도 나갔을 때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90일쯤이 지납니다. 그래서 불어난 공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퇴근길에 들렀던 편의점에서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그 뒤로 약 50일 정도 분량의 일기는 모두 그 여성과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의 주인을 A씨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떨어뜨린 물건을 A씨가 주워준 데서 시작했다는 것. 그 편의점은 A씨가 자주 들르던 편의점으로 지난 일기에도 몇 번인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떨어뜨린 물건을 건네준 그날부터 A씨가 편의점에 가면 왠지 반드시 그 여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퇴근이 빠른 날도 늦은 날도 편의점에 들르면 그 여성이 꼭 있었다는 겁니다. 갈 때마다 여성이 있다는 것에 A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전철에 흔들리며 가고 있었는데 문득 시선을 느껴서 봤더니 그 여성이 A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그 모습에 섬뜩함을 느꼈다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A씨의 근처에 그 여성은 나타났습니다. 출퇴근 전철안은 물론 회사 창문을 내다보면 건너편 가게 안에 있던가 그 편의점에도 또한 그 외에도 A씨가 가는 곳마다 여성이 있습니다. 스토커. 아무래도 A씨는 여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토킹 당한 지 약 한 달 후
A씨가 아파트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더니 여성이 지그시 이쪽을 보고 있었다고. 이제 아파트를 알아냈다기보다는 이미 한참 전부터 아파트를 감시당하고 있었겠지요. 그제서야 자기가 감시당한다는 걸 깨닫고 맙니다. 일기에는 그때의 공포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경찰에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없었던 점과 당시엔 남성에 대한 스토커에 대해선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도 있어서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일주일간 A씨를 더한 공포가 엄습하게 됩니다. 아파트 벨을 누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명 벨튀. 벨이 울려서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아마도 여성의 짓일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났을 무렵 벨이 울린 뒤 문을 열어봤더니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도시락이 놓여있게 됩니다. A씨는 한층 더 섬뜩한 느낌을 받고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시락은 매일 왔습니다. 그때 전날의 도시락은 회수되지 않은 채였답니다. 도시락이 3개 정도 쌓였을 즈음 A씨는 드디어 행동에 나섭니다. 도시락통에 민폐입니다. 그만두시죠. 경찰 부르겠습니다. 라고 적힌 메모를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A씨의 불안한 심정이 일기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A씨 집 앞의 도시락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안심한 듯 그동안의 무겁고 어두웠던 문구에 밝음이 돌아온 것처럼 느꼈다고 다카야마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뒤집어집니다. 일기에는 오늘도 도시락은 없다. 편의점에서 마주치고 나서 오늘까지 길었다. 나는 방침대에 있다. 시계는 곧 오후 7시. 이제 곧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겠지. 내 일기는 여기서 끝.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카야마 씨는 강렬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기에 비해 적힌 글자 수가 압도적으로 적고 그러면서도 글의 분위기도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봤던 페이지의 필적과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일기는 1인칭인 나에서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페이지는 A가 쓴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A씨가 아니라면 그 여성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되어버린 건지. 그리고 쓴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손가락 자국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인쇄된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 자국은 검은색이었습니다만 거기서 핏자국 같은 검붉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기를 모두 읽고 나니 다카야마 씨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야만 한다는 생각과는 반대로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있습니다. 뭐라도 마실까 일어선 순간 다카야마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대는 발신자 표시 제한. 시간도 시간인데다 A씨의 일기를 읽고 난 후라서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착신 화면을 본 채 굳어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소리는 멈췄고 그 직후 현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쇼핑백 속을 뒤지는 듯한 소리. 무서워. 전화를 쥔 채 물끄러미 현관 쪽을 보고 있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2~3번 문이 잡아당겨졌습니다. 다행히 문을 제대로 잠갔기 때문에 열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열려고 했던 건 분명합니다. 등골이 얼어붙는 것 같은 한기. 문을 바라본 채 시간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그대로 있다가
결심하고 현관으로 향했다는. 문구멍으로 몰래 내다보았습니다. 다카야마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 앞에 여성이 서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문을 열려고 했던 건 이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일기를 샀던 헌책방에 있던 여자 손님. 왜?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누구지? 영문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여자 절대로 평범한 여자 아니야. 그저 공포. 다카야마 씨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성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 자리를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다카야마 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문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다시 1시간 정도를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박동이 빠릅니다. 커튼 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잠시 후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문구멍을 들여다보니 여자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문을 열자 밖은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뭐였을까?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현관 근처에 쇼핑백에 든 도시락이 놓여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성, 도시락통. 싫든 좋든 일기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면서도 딱히 짚이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직감적으로 느껴서 일기를 도시락을 넣어놓은 쇼핑백에 넣어뒀다는. 다카야마 씨는 그날은 집에서 도망 나가듯 회사로 향했습니다. 쇼핑백은 다카야마 씨가 퇴근했더니 이미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여성은 다카야마 씨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도쿄의 어느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파트는 공원 앞에 면에 있었고 역으로의 접근성도 도보권 내. 그런데다 월세도 이 지역으로 봐선 굉장히 저렴했다. 그 집은 원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발견해 일단 보려고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바로 얼마 전에 나갔어요 라는 말을 듣고 말았다. 뭐야? 낚시야? 생각했지만 비슷한 집도 안내할 수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가보기로 했다. 그러자 부동산에서 입을 열자마자 처음에 찾으시던 집 확인해봤더니 갑자기 빈집이 생겼습니다 라며 점원 형님이 알려줬던 것이다. 진짜요? 타이밍 쩌네? 지금이라도 바로 계약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당시 가끔 보던 유튜브 동영상에서 월세는 교섭에 의해 의외로 깎을 수 있다 라는 걸 본 기억이 났다. 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돈도 없었으니까. 5천에만 월세가 쌌어도 바로 계약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해보았다. 지금 생각하면 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미 그 집은 이 지역에선 너무도 쌌으니까. 그런데 그런 무리한 요구에 부동산의 젊은 사원은 집주인과 바로 교섭할 수 있어요. 왠지 호의적인 태도. 되는 거야? 그럼 집주인분께 전화 걸겠습니다 하더니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바로 계약한다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화 걸고 몇 분 더 지나지 않아 월세가 간단히 5,000엔이 내려가고 말았다. 우와, 로또 맞았네.
일단 먼저 방문해서 집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뒤 바로 계약. 이사 날짜도 정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살아보니 눈앞의 공원은 산책 코스로서는 최고였고 근처에 마트도 있었다. 자전거로 15분 정도 가면 큰 역과 상점가도 있다. 그 당시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한동안 문제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후 월세 5,000엔을 간단히 깎을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밝혀지게 됐다. 당시 나는 심령스팟 오프라인 모임에 빠져 있었다. 니코니코 동영상에서 호러 심령 계열의 방송이 있었고 그 방송인의 주최로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심령 스팟을 돌아보는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령 스팟 현지에서 그 장소와의 인연과 공포체험 등의 심령 에피소드를 멤버끼리 나누는 것이다. 심령 스팟이라면 조금 어수선하지만 도쿄의 심령 스팟은 의외로 도쿄 관광 명소 가까운 곳에 있는 적도 많고 심령 스팟에 들른 후에는 보통 함께 관광도 해서 그것도 즐거워 몇 번이나 참가했었다. 땡땡역은 내가 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다. 방주와 오프 모임 멤버들은 내 주소는 모르니 우연히 제일 가까운 역이 집합 장소가 됐다고 생각해. 오, 가깝잖아. 쩌네? 하며 순진하게 기뻐하고 있었다. 당일 그 역에는 5명의 멤버가 모였다. 인사도 대충 마치고 이번 심령 스팟을 제안했던 사람이 오늘은 꼭꼭 숨겨놨던 장소입니다요. 라며 즐거운 듯 말했다. 바로 가볼까요? 방주가 말하고 우리는 목적지인 곳으로 걷기 시작했다. 걸어가던 도중 조금 위화감을 느꼈다. 점점 내가 사는 아파트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그러면서 멈추는데 거긴 우리 아파트 앞이었다. 나는 놀라서 나도 모르게 에? 우리 집이에요? 라는 말이 나왔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 여기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오, 엄청난 우연이네요. 이번에 심령 스팟은 이 아파트 앞 공원입니다. 에? 우리 아파트 앞 공원이 심령 스팟이었어? 이 공원은 실은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다는 듯. 예전에 결핵 환자들의 격리병동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한다. 지금도 심령 사진이 찍히고 여성의 영가 등이 나오는 심령 현상이 많이 목격되고 있는 장소였다. 그 이야기는 꽤 유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기는커녕 밤에 그냥 산책 코스로 이용하고 있었다. 어쩐지 낮에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안내를 맡았던 멤버에게 문득 그렇게 자주 귀신이 목격되는 겁니까? 끼어들며 물었다. 여기 엄청나요. 특별히 심령 사진이. 그는 자랑스럽다는 듯 커다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더니 이거 봐요. 오브 같은 건 아주 당연하게 찍힌다고요. 카메라 모니터를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즐거운 듯 말한다. 그는 이전부터 몇 번이나 여기 왔었다는데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다. 분명히 사진에는 오브가 드문드문 찍혀있다. 이게 원래 간직해왔던 사진. 잘 보세요.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모니터에 올렸다. 거기에는 3~4m 위쪽에 소나무를 찍은 사진이었다. 얼핏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소나무와 가지다. 카메라 모니터를 모두 둘러싸고 천천히 보다가 손이야. 멤버 중 하나가 사진의 이상함을 깨달았다. 소나무에서 새하얀 손이 자라나고 있다. 처음에는 가지로 생각했지만 손이 구부러지는 상황과 손가락도 분명히 찍혀있다.
아무리 봐도 손이다. 한번 깨닫게 되니 엄청나게 이상한 사진이다. 그죠? 엄청나죠? 그리고 이 손, 이 뒤로도 몇 장이나 찍었는데 찍힌 건 이거 한 장뿐이었어요. 그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흥분한 듯 말했다. 가지였다면 몇 장이나 찍었는데 또 찍혀야 하잖아요. 멤버들은 오 하며 감탄하는 소리를 낸다. 나만 혼자가 된 기분이다. 진짜야, 이거? 어쩌면 그때 월세를 쉽게 깎아준 이유가 이건가? 그런 거 먼저 말해줘야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아파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필요 없었던 걸까? 여러 생각이 떠올라서 그날의 오프 모임은 평소처럼 즐길 수가 없었다. 그 후 집주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이유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 집주인은 마른 체형에 조금 차분한 느낌의 할머니였다. 내가 질문하자. 그래요. 계약한 뒤에 바로 공원 소문을 듣고 급하게 해약을 해버린 거지. 신경이 쓰인 사람은 그런가 봐요. 뭐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은 있는 거죠. 그러자마자 바로 거기가 들어와줘서 다행이에요. 하고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거짓말을 들은 것도 손해를 본 것도 아니어서 쓴 웃음을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집주인은 나도 근방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심령현상이 있는 거야? 생각했는데 그건 그다지 말씀하시지 않는 쪽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것도 그러네요. 라며 집주인은 웃고 있었다. 참고로 나는 거기에서 한동안 살았었는데 내가 직접 집이나 공원에서 귀신을 목격하거나 심령현상 등을 경험한 일은 이사를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건 운이 좋았던 걸까? 나빴던 걸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심령사진 한 장 정도는 찍어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